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산업 디지털 전환과 로봇에 관계돼서 로봇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산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산업이 우리의 일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최근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이야말로 우리네 삶의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산업 대전환 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주력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지는 않았는지,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로봇 기술이 이제 주력 사업의 후단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제 길에서 길을 묻고자 합니다. 역사는 우리 인생들처럼 후퇴가 없지요. 되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아마 아쉬움을 시에 적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후회되지 않도록 오히려 좋은 결정, 그런 전략을 짜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탄생이 있으면 사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자의 birth라고 하는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데스 사이에 우리는 항상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을 항상 강요받고 그리 해왔습니다. 지금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 C가 그 초이스가 아니고 코로나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은 인류의 위기도 하고 또 산업적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크라이시스나 기회라고 하는 찬스도 같은 C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기술적인 융합을 얘기하고 있는 컨버전스나 기술과 기술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들을 커넥티브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융합적 컨버전스가 지금의 핵심인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인간과 로봇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C의 스펙트럼 넓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향후 근자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키워드가 저희들한테 새롭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가치,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쯤으로 해결을 또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뉴 노멀의 그 키워드는 저는 고저양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그 다음에 양극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고저양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고임금, 저성장의 양극화가 더욱더 고착하고 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는 블랙스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이 글레이스원을 어떻게 색깔을 바꿀 것인가는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령화보다도 저출산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통계를 보니까 2019년, 20년 넘어갈 때 우리가 신생아를 27만 명을 낳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25만 명쯤 낳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 지수가 0.8 미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를 한번 보니까 50년 전에 1971년도에 우리의 통계를 봐보니까 101만 명이 신생아였습니다. 50년 사이에 우리는 4분의 1의 신생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27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수도권의 대학 정원 인원이 27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18년 후에 한 2035년쯤에 대학 갈 때쯤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또한 글레이스원 중에 하나다. 이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북의 영양군에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는 합반하고 같이 수업을 받겠지요. 5학년 학생이 유독 왕따를 당해요. 그 이유가 피지컬 컨디션이 나쁘거나 핸디캡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독 그 5학년 학생 부모, 엄마, 아빠만이 한국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국적, 다문화, 이게 지금 현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을 되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추수가 안 될 정도. 우리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1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60, 70년대에 성장하던 그 사업에 많은 인력에 젊은 친구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고도화돼서 이 젊은 친구들이 산업 현장에 안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 자체가 모자르고, 그리고 고이 자랐던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뿌리 산업에 배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초방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배민 라이더 3,400을 월수에 봅니다. 평균 4,500이라고 하면 또 그 강남에서는 1억까지 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의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 그 산업 생태계 쪽은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탄소 중립, 에너지 혁명 때문에 우리의 산업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2050년까지 우리가 2035년을 기점으로 저는 기술의 교차점 또는 변곡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커즈 와일이 싱귤러리티가 온다라고 해서 싱귤러리티를 2045년 또는 2050년이라고 했는데, 저는 산업적인 변곡점이 2035년일 것이다. 왜? 2035년 되면 현재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의 모든 차는 수소차, 전기차로 바뀌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동차, 평균적으로 2만 개, 고급차는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 하단에 보시면 실린더 블록 엔진이 있고요, 중간에 리플레이터, 그리고 저기 배기 흡기 관계, 중앙에는 없어질 변속기의 트랜스미션 부품들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 대부분이 없어지고 향후 전기 자동차가 되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마도 자율주행차가 되면 여기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조향장치 또한 없어지고, 조향각 센서와 또 인휠 모터로 휠로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없어질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현재 없어질 부분들의 1차, 2차, 3차, 4차의 그 벤더, 이 기업들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해달책을 떠오르고 있는 로봇의 이 기술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도 500여 개의 램스 기반의 센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소형 액추에이터, 자동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텔레매틱스나 예방 안전을 위한 우리가 모빌리티 센서, 지금 자율주행이 되면 레이저, 라이더, 우리가 3D 비전 카메라, 이 모든 것들이 접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고, 지금 당장 소형의 모터들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계속 하이브리드를 외쳐가면서 맥심 모터를 계속 쓸 것인가 고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주력 사업에 우리는 이렇게 전 산업 분야에 로보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로봇을 현장화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적 측면이 아니라 시장을 넓히려고 하면 Sa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리고 라스라고 하는 로봇 애저 서비스가 돼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데이터의 그 AI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것이고, 로보타이제이션을 넘어서 향후 로보틱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넓은 시장을 더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산업과 경제가, 시대가 정말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물리적 시간이 간다고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떠 있는 이 뜬구름, 이 뜬구름 같은 얘기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뜬구름이 영어로 뭔가? 저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뜬구름을 아이클라우드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에 아이폰에서 아이클라우드가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떠 있는 이 뜬구름에 인사이트를 주고 오히려
이 많은 데이터, 지금은 클라우드고 지금은 이게 데이터 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오히려 인사이트를 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가장 기반은 바로 제조경제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제조 혁신을 위해서 또 표준 공동을 통해서 무수하게 지금 로봇 산업을 제조 현장에 진입시키고 있고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DP 규모의 28%가 제조업입니다. 27, 8%를 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조 강국인 독일만 하더라도 21%, 일본도 22% 정도의 남짓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제조 경제가,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조, 금융, 도금, 소송, 열처리 이와 같은 뿌리 산업에 로봇이 들어가서 아까와 같은 벤더들을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가 3D 산업이라고 합니다. Dangerous, dirty, difficulty.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로봇이 투입이 돼서 dangerous한 것을 오토매틱하게 바꾸고 dirty한 환경을 클린하게 바꾸고 difficulty한 그런 난해한 작업들을 로봇이 들어가면서 이지하게 바꿔서 우리는 에이스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제조경제의 특징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지식경제의 플랫폼은 키워드로서 우리가 산업자원부 이전에 지식경제부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이것이 수요와 공급적 측면의 에코시스템이 상호 교환돼야만 이 지식산업이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기업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자율주행 차, 또 자율주행 로봇도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플랫폼을 놓고 다른 기업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오히려 발전을 한다. 소프트웨어도 처음부터 다 하지 말고 되어 있는 인지, 판단, 동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갖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의 그 생태계가 넓어질 수 있다. 지금 오늘의 주제입니다. 뉴딜 경제. 뉴딜 경제의 핵심은 저는 융합이라고 하는 기술 컨버전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O는 IT 기반한 그런 기술들이 오리엔트 된다라고 하는 과학기술과 산업기술계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IT 오리엔트 된 것이 지금은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 오리엔트되게 바뀌어지고 있는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러한 것들이 5G라고 하는 통신과 컴퓨팅 기술이 지금 하단에, 저는 이것을 문화적 차원의 또 다른 융합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코시스템,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에코2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문화가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한 사람의 스타가 경제를 일으켰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업에서 육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마, 엠넷 에이시안 뮤직 어워드의 동시 접속, 5G 아니면 네트워크 기반의 그 컨텐츠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전 세계 반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지금 BTS나 이런 것들의 어떤 컨텐츠가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방시혁 사단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예전은 혼자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떼창, 떼거리의 어떤 조직 문화가 움직이고 있는 특징이 기술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C는 컨텐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나 DT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심판, 이 컨텐츠가 시작은 웹툰에서 시작했는데 이 기술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커넥티드 되어 있어서 드라마로, 영화로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O는 생태계적으로 OTT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버 더 탑. 그리고 원 소스 멀티 유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소스로 그게 다변하게 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과학기술, 산업기술, 또 문학의 컨버전스가 일어나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이, 간만에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정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퀘스천 Q에 OK라고 하는 사인을 줄 수 있으면 저 Q는 퀀텀 점프로 바뀔 것입니다. 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로보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두 번째 장.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지난달 자꾸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존경받았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다. 마지막 수업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던 그 많은 그런 저서 중에 오늘은 이 주제와 함께 하고 있는 디지로그를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그래서 디지털 세상과 아날로그 관점의 감성을 우리 한국 사람의 특유의 내용으로 융합해서 세상을 열어줄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거기에 오히려 더 확장시켜서 메비우스 띠처럼 4차 산업혁명은 CPS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는 가상공간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메타팩토리도 가상공간이고, 메타팩토리의 현실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 사이버 세상과 피지컬 세상을 엮는 O2O 세상, 한쪽은 유니버스고 한쪽은 메타버스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또 다른 외형을 키우면서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일단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디짓, 그리고 정보 처리라고 하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캐논이나 니콘, 하셀브라드 갖고 있었던 DSL 카메라, 그것이 전통식 카메라가 어느 한순간 삼성, 소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디지털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핸드폰 손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창출돼야만 됩니다. 내가 찍은 카메라, 내가 찍은 영상들이 거래가 되고 SNS를 가지고 활동이 되면서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전통산업인 섬유, 오히려 그 염색 가공 공장에 전통적인 제조 장비이지만 요즘엔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컬러를 뽑을 수 있을 때 지금 습도,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들을 그동안에 있었던 그 데이터, 디지털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는 오히려 동종의 섬유업체들이 오늘과 내일 그 구매와 자재를 하면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나 날리지 베이스에 또 다른 외형을 키울 수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TC에서 얘기한 8가지의 DX 기술들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 전환 기술, 필수 기술. 이 로봇이라고 하는 로보틱스가 13%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와 전방위 산업으로 핵심을 키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지원 기술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는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단순 노동, 반복 작업을 로봇이 대체가 되면서 노란색의 부가가치로 창출이 되고, 1단계는 공장 자동화, 2단계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오토메이션, 3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지능화되어 있는 지능형 기업이 탄생해서 굴뚝산업이 결국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고 바뀌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프로세스, 제품, 생산을 넘어서 자재 고객 관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자리하고 일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오히려 스마트 공장에 불러내고 있습니다. 로봇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장의 70%를 로봇을 돌렸더니 세계 1위 오르고 일자리가 늘었다. 아마존이 키바라고 하는 로봇을 7.7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에 인수를 하고 물류가 5배나 빨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3만 명을 더 고용을 했어요. 이렇게 외형을 키울 수 있는 것이지, 이 젊은 친구들이 목이 마르다고 일단 정부 예산으로 슈퍼에서 물 사다 먹이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고용정책이다. 하지만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는 것이 산업정책이다. 일거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해보면요, 세계는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 경제로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카카오를 보시면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토요타 아니면 벤츠하고 싸웠지만 지금 카카오하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카카오 T 대리, 카카오 주차, 카카오 기사를 불러대는 순간 일단 자동차라고 하는 플랫폼은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공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은행이 40, 50년 된 전통의 기업들을, 전통의 은행들을 시가총액에서 앞지르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은 더욱더 디지털 경제로서의 가속화가 계속될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제조 혁신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텔 크린 스마트 공장 말씀을 드리는데, 아디다스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 무인화라고 하는 그런 테슬라의 완전 무인화 공장이 사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적정 무인화로 바꿉니다. 수익성과 효율성,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로봇을 집어넣을 때 키워드가 다시 있다.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무인화 원격 근무 로봇 협업의 합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때문이라도 그렇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작지요. 자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을 위시한 EU를 한 나라로 볼 때 이 5개 나라가 전 세계를 로봇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로봇 기술이 우리보다 뒤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시장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1위입니다. 물론 시스템 반도체하고 장비 설계는 미국이 1위입니다. 이 차원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잠깐 보면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금보다도 더 비쌉니다. 물론 설계는 미국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소재, 장비, 부품은 일본, 그 다음에 EU, 미국이 잘하죠. 반도체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듭니다. 대만과 함께 1등이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6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미국이 만든 3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으로 PC,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서버의 40%가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 미중 무역에 갈등을 겪고 있지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작은 글로벌 경쟁의 한 축을 보고 계십니다. 일본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로봇 관련된 것.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통계를 봐보니까 로봇 자동화의 시가총액 4위 빅4가 있었습니다. 키엔스, SMC, 파낙, 그리고 레이저텍.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디지털 혁명에, 또 4차 산업혁명에 묶여져야 될 기업들입니다. 키엔스는 아시는 것처럼 센서 회사입니다. SMC는 유압 제어 장비 회사입니다. 파낙만이 로봇 회사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레이저텍이 검도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키엔스, MCNC, 파낙, 그리고 레이저텍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 같이 묶여져야만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향후에 로보틱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만명당 로봇의 보급 대수로는 세계 1위입니다. 로봇 밀도 1위지요.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27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수익성과 효율성, 분명히 버틀렉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한다.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개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속화, 미중 갈등, 제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심화, 접전, 경영 환경은 ESG의 사회적 가치를 요구받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제조업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부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의 여태까지의 그 추진 경과를 보시면 지금 이후부터는 그 자료에 자세히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2020년 7월에, 그리고 지금 시점에 21년 4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기 확산 전략 이후에 현재 혁신 전략이 짜져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산업 데이터 망을 DNA 기술과 접목을 해서 산업 밸류 체인을
혁신하고 고부가치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전략과 함께 확산 전략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이 잘 짜 있어도 핵심은 결국은 추진에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요. 7월 달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이 출범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디지털 뉴딜이 내년 2023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저희 3차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룬다라고 하는 큰 비전 속에서 주요 추진과제가 크게 세 가지: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 그래서 로봇 관련 추진 과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를 보시면 현재 1차, 2차, 3차 산업, 미 전 산업에 저희 로봇과 함께 5G 또 AI를 융합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 산업은 스마트팜으로, 2차 산업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제조혁신, 표준 공정 모델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3차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 AI가 로봇 애저 서비스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스마트 개념의 서비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 비대면 사업의 디지털 뉴딜은 오히려 그 로봇 재활병원, 수술, 장애인, 고령자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SOC 디지털화는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에 또는 실증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 거점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방역, 물류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들을 오히려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봇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3차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더욱더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들 제목만을 잠깐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미래 제조용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 사회를 구축하고 선도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될 텐데, 각자마다 세 개, 네 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산업부에서 아마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면, 제조로봇 대규모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지금 뿌리 산업 그리고 업종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 주력 사업이 무너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 유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6대 분야가 아니라 지금은 뉴딜 정책에 따라서 섬유, 뿌리산업, 식음료를 넘어서 항공, 조선, 화학까지 넓혀지고 있는 특화 로봇을 계속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사회의 세 가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골목 상권을 서비스 로봇으로 극복하자.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의료, 복지, 치안에 그 로봇을 활용해 보자. 또 법과 규제 기반 시설이 로봇 친화형으로 인프라를 조성하지 않으면 시장을 열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스마트 사회 시티, 또 스마트 사회의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지털 전환 선도 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 말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공급 기업들이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통해서 로봇 산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품 산업, 자동차의 주력 사업에서 이제 커지고 있는 로봇 산업으로 부품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봇에 관계된 또 일자리에 관계된 이 모든 사람들이 로봇에 관계된 인재 양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로봇 수출 관련돼서는 표준화를 이제는 스마트폰처럼 전자 디스플레이처럼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처럼 표준화를 선도해보자. 그리고 진행 중인 내년부터 7년간 지속되고 있을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 가지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와 피지컬 세상을 엮는
저희가 작년에 그 전략기획단과 제가 그 로보타이제이션에 대해서 포럼을 준비를 했었을 때 현재 그 주력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설계, 오토캐드나 매틀랩 아니면 설계 해석 프로그램의 아바쿠스나 데즈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잘 되어 왔었는데 이제 물리적 기반의 로봇이 테스트 필드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하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확장시키고 서로들 인터랙션이 서비스가 가능해야지만 되고 향후에는 오히려 이런 데이터들이 쌓아지게 되면 국가 로봇 데이터 센터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로보타이제이션의 시작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서비스 로봇, 제조 로봇, 주력 사업의 오히려 풀푸시 전략, 또 신규 시장에 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탄소 중립 아니면 글로벌 밸류체인 등등을 타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의 로봇 산업이 선도적으로 지능화의 실현을 통해서 도약시키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내용의 마무리이고요. 이제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적기조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규제를 얘기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 마차 사업자들이 전기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8km를 못 넘게 했고 시속, 그 시외에서는 16km 이상을 못 넘게 했습니다. 적기조례란 맨 앞에 사람이 자동차 앞서서 걸면서 자동차가 지나가고 마차한테 워닝을 하기 위해서 빨간 길을 흔드는 게 적기조례입니다. 이런 답답한 형국에 오히려 아우토반을 가지고 독일에서는 자동차 시장을 열었고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로 대량 생산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시장이 열렸을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얘기입니다. 기시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로봇 또는 배달 로봇을 지금 샌드박스 규제 특구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걸려있냐 규제가, 물론 우리가 협동 로봇이나 로봇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2025년에 도로교통에서 완화한다, 이걸 2023년에 땡기고자 국무조정실하고 산업부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또 녹지를 가게는 녹지공원법에 또 앞에 CCTV에 개인정보법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도로교통법으로 지금 배달 서비스를 지금 티윈이든 우한 형제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의 저축을 받게 되면 이게 차로 분류가 되는 순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앞에 쫓아가야 돼요. 지금 이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실증 특례에 사실은 많은 에러를 가지고 비가 올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눈이 와도 배달이 돼야 되고 접촉사고도 나보고 이런 특례에서 많은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단원에 사고가 없어요.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안에 이것들을 정말 큰 시장을 열지 못하면 중국의 저가 시장이 우리한테 온다. 정말 골든타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리하고자 그렇습니다. 미래는 한두 사람의 불편을 해결을 하면 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인류 공통적인 영감을 가지고 만든 것은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빨리 달리는 말이나 편안한 마차를 개발을 하면 했지 지금과 같은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났던 MWC가 있었는데 2007년도 15년 전에 아이팟, 폰, 인터넷, 아이팟, 폰, 인터넷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디지털 변환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융합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5년 전의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여러 사람의 불편의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만 생각을 했더라면 노키아나 블랙베리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핸드폰을 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산업 대전환에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단은 지금 IoT, 5G에 이르는 우리 빅데이터, 여러 가지 AI 로봇 기술이 merge라고 하는 컨버전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산업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웜홀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블랙홀이 아닌 화이트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디지털 확산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가 창출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인벤터라고 하는 발명가의 생각을 엔지니어가 현실화시켰습니다. 선진국을 그래서 우리는 쫓아갔습니다. Fast follow로.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은 항상 숙명적으로 버전을 높여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인벤터 대신에 앞으로의 세상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혁신가가 엔지니어 대신에 상상을 하고 있는 이매지너가 움직일 때 새로운 대전환기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고, 버전 대신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얘기할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정의입니다. 로봇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기술의 교차점 2035년, 그리고 엔진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바꾸는 그 시기 이전에 2030년까지 더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와 외연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더 로봇의 색깔을 제가 좀 달리 칠했습니다. T는 파란색.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차가운 위성을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 E는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모션. 사람 감성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H는 휴머님.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 사람의 감성을 이해한 로봇 기술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ROBOT, 로봇의 개념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몇 해 전에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Robot is research objects are beyond our technology 라고 제가 로봇을 파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전업에 우리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연구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해서 research object beyond our technology를 제 나름대로 이 산업 대전환 시기에 업종 전환은 물론이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서치 오브젝트 비욘드 아워 테크놀로지에 대한 해법, 오늘 컨퍼런스에서 함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